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있는 부산 김해공항의 활주로 옆에 새로운 활주로를 깔아서 공항을 확장하려던 이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반도 동남 지역에 새로운 공항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새 공항을 짓지 말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검증위원회가 1년 가까이 재검토한 끝에 비행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겁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입니다. 새 공항을 짓는 대신 김해공항에 활주로와 터미널을 추가하기로 한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1년 가까운 검증 결과 특히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공항 근처엔 장애물 제한 표면보다 높은 장애물은 없애는 게 원칙인데 김해 신공항은 오봉산과 이모산, 경운산 등 7개의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둔 채 추진했습니다. 이걸 다 깎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따져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산들을 안 깎으려면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법제처 유권 해석인데 그렇지 않았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변 부지가 제한돼 활주로를 더 추가하거나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해온 부산시는 즉각 김해 신공항항 폐기를 기정사실화한 역사적인 발표라고 환영하며 가덕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는 검증위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검증위 발표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거라며 국토부도 김해 신공항 계획을 접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줄곧 대안 입지로 지목돼 온 부산의 맨 아래 가덕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속도감 있게 이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고 야당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난 건 이때부터. 당선된 단체장들이 김해 신공항으로는 소음과 안전,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선 겁니다. 김해공항 확장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초 부산의 경제인들과 만나 김해 신공항 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총리실에 종합적인 검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되자마자 민주당은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당내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추진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책 사업을 뒤집냐며 사과를 촉구했지만 부산 민심을 의식한 듯 가덕도 신공항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죠.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지역 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책 사업을 절차에 맞지 않게 하는 건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는 등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검증위의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일주일 평균 하루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정부가 결국 서울과 경기는 모레부터, 인천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능 전날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박연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고 확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모레인 19일 0시부터 수능 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2주간, 확산세가 덜한 인천은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기준인 100명을 넘었고,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수도 39.7명으로 기준인 40명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격상 기준을 넘어선 강원도의 경우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인 원주시 외에 철원군이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자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 1.5단계를 시행하고 추가 상향 여부는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천안, 아산과 순천 등에 이어 최근 대학병원과 학교, 교회 등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모레인 19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주 안에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이 다가올 것이라며 특히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방역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땀 흘려 준비한 수능에도 차질을 빚고 인생에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민 경제와 민생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의 입장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클럽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영업하지 말란 얘기고, 영업을 한다 그래도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고 현재 50%인 스포츠 경기 관중 수도 30%로 줄어듭니다. 등교 수업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되고 종교활동에서는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뒤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거나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인 전남대병원에서 닷새 만에 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병원 건물 한 동을 통째로 격리시킨 상태이지만 이미 병원 바깥 지역사회로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병원발 바이러스 전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환자실에서도 70대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병원 밖 시설로도 전파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확진된 영상의학과 직원과 병원 내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은 부부관계인데 이들의 지인인 경찰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업무에도 비상이 걸렸고 부부가 다니는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지난 주말 미사에 참석한 교인 110여 명이 긴급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부모도 확진됐는데 이들 부모가 접촉한 지인까지 새롭게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전남대발 감염은 불과 닷새 만에 4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전남 목포와 경기도 광명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며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어제 4,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하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측은 11층으로 이루어진 1동 가운데 검사 장비와 외래 진료실이 있는 1, 2층을 제외한 9개 층을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1동에 입원한 환자 154명과 수십 명의 의료진은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외래와 응급실 진료는 22일까지 중단됩니다. 전남대병원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광주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만이 아니라 상무 룸소주방과 광주 교도소 등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확진자 일부는 동선을 숨기기까지 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학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검사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방역 작업이 확산의 속도를 끝내 따라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정세균 총리의 말 속에 정부의 고민과 위기감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대규모 감염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파고든 이 생활 감염을 이대로 두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거라는 우려인데요. 오늘도 확진 추세가 그랬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앞에 마스크를 쓴 주민 수백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입주민 전용 사우나를 이용한 주민 1명이 확진된 후 사우나에 다녀간 다른 주민과 가족 등 13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입장 시 입주민 카드로 인증하고 발열 확인을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사우나가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권 가을 산악회 모임에서는 지난 12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13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성동구 헬스장 확진자는 17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장애인 요양원의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고 경북 청송과 전남 순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명, 나흘 연속 200명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02명으로 지난 9월 2일 이후 76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확진자 수는 5일 연속 100명을 넘었는데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6,903명으로 신천지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7,206명의 전국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한 대구를 곧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일상 어디서든 전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겨울이 백신 없이 넘겨야 할 마지막 겨울이라며 연말 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의 발표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제약사 모더나가 화이자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더 좋은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처럼 영하 70도에 보관할 필요 없이 그냥 냉장고로 유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올해 안에 고위험군 1,0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먼저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더나 백신 3상 임상엔 약 3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중 95명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백신을 맞고도 걸린 사람은 불과 5명, 나머지 90명은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는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했는데 모더나는 94.5%라고 밝혔습니다. 예방 효과는 비슷하지만 모더나 백신의 강점은 보관이 쉽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70도의 초저온을 유지해야만 최장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 그러니까 일반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 정도면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 냉장고 냉장실에선 화이자 백신은 최장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모더나 백신은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That is 2 to 8 degrees centigrade for up to 30 days. That is a massive enablement to be able to distribute much more broadly and much more easily.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1,000만 명 분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료진과 노인 등 고위험군부터 먼저 접종하고 대중적인 보급은 이르면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I think this is a really strong step forward to where we want to be about getting control of this outbreak.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달 동안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고 뉴욕타임스는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더나 발표 소식에 자신의 재임 중 성과라고 자랑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we have to wait until January 20th to start that planning,
it puts us behind over a month, month and a half.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만 선에 바짝 다가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말고 다른 제약사들의 발표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기왕이면 어느 백신이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가을 독감 백신보다 먼저 접종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 백신은 mRNA, 이른바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화이자 백신과 같은 방식입니다. 두 백신 모두 코로나19 유전 물질인 mRNA를 몸 안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데 제조가 쉽고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에 비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모더나 백신이 유통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관이 가장 수월한 건 독감 백신이나 일본 뇌염 백신처럼 병의 원인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킨 전통 방식의 백신입니다. 중국의 시노백과 시노팜이 임상 3상 중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갖췄는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격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한 번 접종 비용이 우리 돈 4,400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4만 원 안팎의 모더나 백신이나 2만 1,000원 정도의 화이자 백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해외 백신은 10개. 우리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따져 이 중 5개를 골라 구매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긍정적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포함됐습니다. 5개 중에서도 우선 구매, 또 시차를 두고 구매를 함으로써 각각 선구매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위원회 의견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보장된 물량은 어떤 제약사를 택할지 1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늦가을 독감 예방 접종 전에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쯤 어떤 제약사와 계약했는지, 물량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다자녀 가정이나 장애인 등을 우대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른 브로커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장애인이나 신혼부부의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건 물론이고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가 뜬 경기도의 한 도시. 지역 인터넷 카페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중에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상담을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광고를 올려요.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다자녀 있으신 분 연락 주면은 뭐 용돈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알고 보니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조직이 미끼였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 세 자녀 가점으로 분양을 받는 데 성공한 다음엔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치웠습니다. 진짜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은 통장 값으로 모은 200에서 300 받고 통장 넘겨주는 부분이 있고 당첨이 되면 더 주는 방향으로 많이 받으신 분은 하나에 5천까지. 경쟁률 145대 1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의 인기단지에서도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 10명의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방식.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뒤 불법 전매를 해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걸 노린 겁니다. 모집책들을 아예 장애인들을 섭외한 거예요. 저는 그 장애인들한테 이제 현금을 다발로 이제 한 5천만 원 주면서 전매까지 되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을 휩쓸고 다니며 63채를 불법 분양받아 1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떴다방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청약 통장을 사들여 이 아파트에서만 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에서 덜미를 잡힌 부동산 사범은 2,140명,
8명이 구속되고 1,680여 명이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범죄로 챙긴 돈은 대부분 불법 조직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전매 등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증여 신고도 하지 않고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도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주거나 건물을 사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던 30대 A씨. 연봉은 2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빚도 없이 수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 없이 납부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돈이었지만 증여세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B씨는 수억 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 원 주고 샀는데 B씨에게 분양권을 넘긴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겁니다. 30대 C씨는 수십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면서 건물을 담보로 남아있던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았는데 이 빚을 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85명. 부모의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는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 상환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 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막기 위해 계좌 간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현금 흐름도 정밀하게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엄마와 5살 큰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이미 지난 5월에도 초등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전히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부실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두 딸과 함께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길을 건넙니다. 건너편 차선에서 달리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자 이들은 횡단보도 한중간에 잠시 멈춰섭니다. 그런데 차량 신호가 바뀌면서 옆에 대기하던 8.5톤 트럭이 갑자기 출발해 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5살 언니와 어머니인 3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5개월 된 막내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5살, 3살 자매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길이었습니다. 유치원 보내려고 이제 길 건너시다가 그러신 거. 출근을 하면 그 시간에 건너오셔서 항상 애를 태우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피해자들은 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 도로에서는 지난 5월에도 길을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과속 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설치됐지만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30m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이유로 새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데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 느끼냐 그러면 저 신호등만 보고 차들이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해요. 일반 차들은.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주차 감시 카메라를 좀 꼭 설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5톤 트럭을 몰던 50대 운전자는 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50대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검찰이 최근 김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는 현직 검사 3명을 나란히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들이 접대 자리는 없었다고 하자 검찰이 이번엔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또 다른 동석자들에게 검사들을 받는지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일요일인 지난 15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 3명을 불렀습니다. 술자리 주선자로 지목된
검사 출신 정관 이주영 변호사도 같은 날 불려 나왔습니다. 이달 초까지 검사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에게 구체적인 술 접대 시기와 정황을 재차 확인한 검찰 수사가 결국 의혹 핵심인 검사들에게 이른 겁니다. 김 전 회장이 기억해낸 접대 시기는 작년 7월 중순. 수사팀은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들에게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따지면서 접대 술자리에 참석했는지 물었고 이 변호사와 3명의 검사들 모두 접대 술자리는 없었다고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들이 접대 의혹을 정면 부인하자 수사팀은 이번엔 문제의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또 다른 동석자들을 불러 검사들을 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주영 변호사의 양옆으로 검사 3명이 나눠 앉고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과 김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뒤늦게 왔다고 진술했는데 검사들을 뺀 이들 동석자들을 함께 불러 대질 신문한 겁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에 나온 2명 모두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 이후 한 달 만에 등장인물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양쪽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과 휴대전화 기록, 해당 룸살롱의 결제 기록 등을 종합해 조만간 실제 접대 술자리가 있었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세계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왔죠. 앞으로는 국제수로기구가 바다의 이름 대신 고유 번호로 표기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단독 표기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전 세계의 바다에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바다의 명칭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바다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 제공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자는데 IHO 회원국들이 합의한 겁니다. 일제시대인 1929년에 만들어진 기존 해도집 S23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왔는데 새로운 표준인 S130이 개발될 때까지 기존 출판 기록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표기 변경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일본의 단독 표기의 근거 역시 사라진 셈이어서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다툼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측이 주장하는 일본의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IHO 차원의 디지털 표준을 개발 확산시키는 데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구글 지도 등 민간 지도 서비스에서 현재 40% 선인 동해 표기를 더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새로운 표준이 제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일본해가 통용될 거라며 아전 인수격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紙の方は日本海が残ると、それでデジタルの方はですね、基本的には全て数字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表記に別にこれは日本海だけではなくて、きちんと我が国の主張が通っているものだと。 하지만 일본 측 역시 IHO 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IHO가 이번 총회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돼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등 3명이 모두 구조가 됐지만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선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최근 어업 활동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어선 하나가 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뒤집혀 있습니다. 뒤집힌 어선 위로 해경 구조대원이 올라가 배 안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 신호를 보냅니다. 선체에 매달려 있던 선원 1명이 경비함정에 의해 먼저 구조되고 이어 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내부 선실에 갇혀 있던 외국인 선원도 구조해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충남 보령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3명이 타고 있던 6.6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보령 대천항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한 지 1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타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30대 선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파손된 부위를 확인했고 그 와중에 이제 선원 한 명이 선체 내부에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의식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급해서 먼저 그 사람 먼저 꺼내오고. 해경은 어선이 가라앉지 않도록 대형 공기주머니를 설치한 뒤 대천항으로 예인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파도 상황과 함께 선체 내 외부에 결함이나 파손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인천 소연평도 인근 서해상에서 주꾸미 어업을 나섰던 12톤급 어선이 뒤집혀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는 등 최근 서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 항해를 할 때는 등화를 잘 살피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잘 활용하셔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은 요즘 낚싯배 이용객과 어업 활동이 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 달 16일까지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올겨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미리 막는다며 엽사 4천여 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멧돼지 소탕 작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사냥을 피해 도망다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고 사냥꾼이나 사냥개가 전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은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마을. 곳곳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매물지가 보입니다. 인제군에서만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24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매물지 주변엔 접근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했고 저 안쪽으로는 일종의 소독제인 생석회를 뿌려놨습니다. 감염 멧돼지는 현재 백두대간의 허리, 설악산 1km 앞까지 바짝 다가온 상황.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견된 뒤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설악산까지 뚫리면 백두대간을 타고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두대간을 통해서 경상도 쪽으로 그 전염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그 사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다 보니 방역당국도 야생 멧돼지 포획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른바 진공화 작전. 바이러스로 옮기는 매개체인 멧돼지를 잡아들여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감염 지역인 춘천과 인제에는 GPS가 달린 올무가 설치됐습니다. 멧돼지가 잡히면 휴대폰으로 포획 문자가 옵니다. 방역을 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근처로 왔다가 걸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조용히 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감염이 안 된 홍천과 평창, 횡성, 강릉, 양양 등 5개 지역에서는 총으로 사냥하는 더 적극적인 방식을 동원합니다. 사냥은 다음 달 14일부터 전국에 있는 엽사 4천 명이 동원돼 한 마리당 50만 원을 걸고 넉 달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멧돼지들이 사냥을 피해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냥에 나선 사람이나 차량, 사냥에 동원된 개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큽니다. 30km를 넘는 거리에서 갑자기 돼지열병이 멧돼지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사람입니다. 자연적으로 퍼지는 것보다 10배 이상이라고 봐야죠. 실제 기존 감염지에서 수렵이나 차량 이동에 의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진 경우가 확인된 것만 3건이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은미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원주의 한 스포츠 클럽이 공공체육관을 독점하듯 쓰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라는 제보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도권의 공공체육시설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유로 정작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체육관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자치팀이 확보한 경기도 남양주의 공공체육시설 예약 내역입니다. 유독 배드민턴장만 거의 1년 내내 한 사람이 예약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공공시설인데 붙어있는 간판은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이름입니다. 지역 배드민턴 협회에 운영을 위탁했다는 안내문은 붙어 있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문 여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문 여는 시간이 있어요. 고기를 굽는 불판과 취사 도구까지 개인 시설처럼 쓴 흔적도 나옵니다.
게임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음식 조리도 해먹고 하거든요. 중에 몇 번씩 행사가 있어요. 또 다른 배드민턴장. 6개 코트 중 지역 주민들에게 배정된 건 단 1개뿐입니다. 알고 보니 예약 내역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의 간부들이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뒤 이른바 셀프 예약을 해서 회원들 전용 구장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운영 기본이 이제 회원들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계약을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지만 코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공식적인 위탁도 없이 동호회가 사실상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공공 테니스장. 5개 코트 중 2개가 지역 테니스 클럽의 전용 코트처럼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에도 구청이나 동호회나 요지부동입니다. 관리냐면 인건비 들어가니까 자체 내 클럽에서 좀 관리하시고 쓰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일부는 저희가 클럽 동호인분들에게 전용 코트로 해드리는 거고 동호인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서울의 한 공공 테니스장이나 경기도 오산과 세종조치원의 공공체육관에서는 동호회가 예약 특혜를 받고 있었고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동호회 회원들의 술판이 벌어지는 곳도 있는 등 정작 주민은 이용 못하는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회원가입 강요라든가 특정 단체 홍보물 도배로 인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는 민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6곳,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선 7곳만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약 2만 8천 곳.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수술이 아닌 먹는 약을 이용한 낙태를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에 따라서 낙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법무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미푸진처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이 합법화됩니다. 수술만 허용되던 낙태의 선택권이 넓어진 겁니다. 다만 오남용할 경우 임신 중절 실패는 물론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과다한 출혈이라든가 임신 중절을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임신 주수가 많이 되었을 때 자궁의 임신인지도 모르고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든가. 또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절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19살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임신 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단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시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성계는 의사 양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하게 하는 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부도덕한 윤리의 문제로 만들면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것을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위치짓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오늘 1차전은 8,200장의 관중석 입장권이 모두 매진됐는데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아쉽게도 3차전부턴 관중 입장이 30%로 줄게 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한국 시리즈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변함없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두산과 NC의 맞대결은 한국 시리즈 25경기 연속 매진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이깁니다. NC 화이팅! 당연히 저희가 이길 거고요. V7 할 거예요. V7 미라클 화이팅!
하지만 금요일 3차전부터는 이렇게 경기장 앞에 긴 줄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방역 단계 강화로 관중 입장이 더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내일 2차전까지는 현행 50% 입장이 유지되지만 3차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예매표 역시 모두 자동 취소돼 다시 예매를 해야 합니다. 아쉬웠죠. 연차까지 썼는데 취소됐는데 다시 예매했어요. 저희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쉽죠.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마스크 끼고 노래도 못 부르고 응원도 잘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당장 오늘부터 발열 검사 등의 출입 조치가 더 꼼꼼하게 진행된 가운데 더 많은 팬들을 만나지 못하는 선수단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팬들 앞에서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싶은 어떤 감독의 입장인데요. 안 되는 것보다 일단은 그래도 30%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프로농구도 모레부터 수도권 지역 연고 구단의 관중 입장이 30%로 축소되고 프로배구 역시 20일부터 30%의 관중만 입장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알제리 대표로 나선 맨체스터 시티의 마레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터뜨린 골입니다. 과감한 터치로 상대를 2번이나 농락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언제쯤 사라지나 했던 미세먼지가 드디어 물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쪽 바람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은 보통 단계를 회복했고요. 비까지 와주면서 내일은 전국이 일주일 만에 맑은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그런데 늦가을답지 않은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중부와 남해안 지방에서 이따금 비가 오는 정도지만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호우구름으로 돌변합니다. 새벽에 수도권 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와 전북에서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내일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저녁부터 본격적인 비가 시작됩니다. 영동 지방은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3도, 대구 21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다음 주 서울의 최저 기온이 1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7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morning at 4:30, you hear the cooks hop on the floor. It's hard times in the mill, my